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고요. 미국이 금리를 또 대폭 인상을 했고 우리 새 정부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물가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자산 가격이 혹시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결정이 됐고 제가 이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 16일에 나온 건데 다 한번 뽑아봤습니다. 꽤 길긴 한데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주목되는 부분들, 부동산, 금융 뭐 이쪽으로 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광수 의원 말씀하시죠. 예. 일단 처음부터 저도 이걸 다 좀 봤고요. 예. 봤더니 기업을 많이 내세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결국에 민간인 거고, 예. 일종의 그런 쪽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피겠다는 건데요. 저는 이게 올리버 윌리엄슨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신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기업 내부는 독재 국가처럼 움직인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실 잘 생각하시면 기업이 아침에 8시, 9시 출근 무조건 해야 된다. 8시, 9시가 아니고 뭐 거의 7시에 출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리고 위에 상관한테 뭐 거의 절대 복종하고 그렇죠. 있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자면 이건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 민간이라고 하고 그리고 경제의 중요한 주체라고 하는 기업이 과연 자율성을 갖고 투자를 실행하고 또 그만큼 뭐 위기라든가 여기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돼 있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가 위기가 오고 큰 위기가 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끌고 가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뉴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실 위기 때는 어떤 그게 통일된 주체가 필요한데 지금 위기라고 하면서 그거를 주체를 좀 흩뿌리는 게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저는 검증이 됐느냐, 그리고 그게 과연 옳은 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질문이 좀 되더라고요. 실효적인 방향이냐, 그것도 좀 정말로 기업들이 그러면 법인세를 인하를 해주면 투자를 할까? 그런 적이 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보다가 중간에 하도 참 말 같지도 않다라고 생각해서 말 같지도 않다. 보다가 그만뒀는데요. 네, 이코노미스트로서 이건 말 같지도 그렇죠. 않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그 경제 방향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한국 정부와 한국의 그 경제를 끌고 가는 관료 집단들의 인식이 너무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쭉 보면요. 결국 내용은 뭐냐 하면 부자 감세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렇게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이렇게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부자 감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에서의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있겠죠. 오히려 그쪽을 홍보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무서우니까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경기 침체가 커질 수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부자 감세 이런 부분들 내놨거든요. 법인세나. 물론 한 3-4단계를 지나가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누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직접적으로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참 경제 인식 자체가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보면 야 이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이런저런 형태의 위기적인 상황에 부딪혔을 때 과연 정부를 믿을 수 있겠냐? 이런 그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대부분 이제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맞물리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부의 의도적이었건 의도적이지 않았건 아무튼 상황에 대해서 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발생했을 때 정부가 손 놓고 그냥 있어야 될 정도로 아무런 정책적인 이 의지나 또는 수단이 없게 되면 그게 한꺼번에 뭉쳐서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첫 번째 그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왔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지금서부터 우리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그거를 이런 형태의 카드로서 얘기를 해버리고 끝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정말로 우리나라 정부를 경제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저는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 정도 있다가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해서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말았죠. 이게 사실은 제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류성걸 의원은 이제 국민의힘이고 기획재정부 차관도 했었고 시라큐스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정부 경제 정책이니까 옹호는 해주시는데 본인 생각에도 물가 안정이 먼저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최우선순위고 그걸 위해서는 뭐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하니까 자기가 말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오죽하면 뭐 미국 연준도 그렇고 뭐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 여당의 뭐 물가 안정 관련된 위원장이시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차관도 하신 분이 이제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옹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법인세를 내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 외국에 갈 기업들이 한국에 더 있고 그러면은 뭐 고용도 좀 늘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2단계, 3단계 지나면 뭔가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법인세를 인하해서 했는데요. 물론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약간의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매해마다 한 번 정도씩 옛날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이 재벌 총수들을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투자를 얼마큼 하실 건지 고용을 얼마큼 할 건지 그 대책을 이제 목표치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나오는 숫자 보게 되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과연 그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피드백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해보면 원래 얘기했던 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턱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법인세를 25%에서 22%를 인하한다. 당장에 생각하면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할 것 같죠. 근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 3% 법인세 깎아주는 건 그건 우리한테 주어진 그 혜택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반대급부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거나 이르기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건 그러니까요.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투자를 해서 얼마큼 벌 것 같아 이런 기대가 있을 때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뭐 케인즈 같은 경우는 애니멀 스피릿 동물적 감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들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거 돈이 될 것 같아 투자하는 거지 뭐 세금을 조금 낮춰준다고 해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재무제표에서 법인세가 결정되는 건 회계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익 마이너스 비용에 나온 이익 곱하기 법인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인세를 낮춰주는 게 비용을 인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법인세를 낼 때는 그 비용이 다 제외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를 낮춰준다는 거는 그렇게 되면 순이익은 증가를 하겠지. 그렇죠. 근데 그게 주주들한테 떨어지는 목.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이게 실제로 투자가 되는지 또 말하는 것처럼 비용의 인하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불확실합니다. 알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은 증가를 하면 그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계속 놔둘 건지 네. 투자를 할 건지 그거는 경영진의 몫인데 그렇죠. 경영진은 아니 이거는 완전히 뭐 우파 좌파가 아니고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불안하면 예. 유보금이라고 그래서 예. 기업이 갖고 있는 돈들이 증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법인세 인하로 과연 감소하고 막 투자를 할 건지는 검증이 안 됐고 그거는 경영진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투자 그렇죠.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이익잉여금으로 놔두지를 않고 그걸로 즉시 투자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인세를 깎아줌으로써 그걸 가지고 어떻게 좀 물가를 내려주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대여섯 번께 그게 한 단계 대여섯 번 정도를 간 넘어가야 될 거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이거나 또는 법인에게 남겨지는 이익인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가 이걸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익이 남았으니 가격을 다음에는 낮춰줄게 이거잖아요. 그 정부의 논리면 예. 네. 기업을 너무 선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되나?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세금 인하가 법인세랄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법인세가 지금 제가 보기에도 2016년, 2020년까지 보니까 상위 1%가 82%를 냈고 예. 49.9%가 법인세를 아예 못 냈거든요. 예. 예, 이익이 별다른 영업 이익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면 이게 물가랑은 별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물가 대책 중에 하나로 나왔고. 근데 위기가 오면 예. 관성적으로 이 법인세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 MB 정부에서도 똑같이 2008년도에 법인세율을 25%에서 23%인가요? 22% 이렇게 낮추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서브프라임 이후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위기 때 과연 이렇게 법인세 낮추는 게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는 좀 치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론이 미국 대통령도 사실은 지난 4월에 미국 국회 연설할 때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는 이 뭡니까 이거 분수 효과죠. 네, 분수 효과 이론 이거 40년 동안 이거 해서 우리가 좋아졌냐. 그게 아니고 바텀부터 시작해서 미들아웃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그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랑도 완전히 이제 상반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아니요, 있는 전 세계 예. 그 경제의 그 흐름에서 이 감세를 하는 것이 좋으냐 예. 아니면 증세를 해서 그거에서 생긴 여력을 가지고 정부가 또 그 소외돼 있는 부분들에 이렇게 그 소비를 할 수 있거나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경제에 더 그 이로우냐 하는 것들은 이미 몇십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논쟁이 붙어왔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정하게 일부분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대신에 또 거기에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더 그한 게 그게 물가 대책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건 물가 대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요 안에 타겟은 경제 사회 체질 개선이 지연되면서 생산성, 성장 잠재력 하락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공공기관 인력 급증, 수익성 부채 악화 이야기를 하고 뒤에 보면은 그 불필요한 자산 매각이랄지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인력과 관련해서도 성과급제를 네. 도입을 하고 호봉제 바꾸고 노동 유연성 강화하고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은 그쪽을 좀 구조조정을 해서 그래서 좀 지출을 좀 줄이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좀 경제를 살려보자. 그 캐시플로우를 좀 개선해 보자.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정책이랑 예. 진짜 판박이네요. 이런 거는 보면. 그건 뭐 어차피 뭐 신자유주의적인 예. 그 생각이고요. 예. 제가 그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서 그 한 단어가 딱 떠올랐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쇼크 독트린입니다. 쇼크 독트린.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자연재해든지 아니면 경제적이든지 거대한 충격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속해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의 불투명 때문에 뭐 우왕좌왕을 하고 난리가 나는 그 형태가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에 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전체적인 방향을 본인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면서 그쪽에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 외환위기가 1997년도에 발생했잖아요. 예. 그 당시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에서 보면 그때의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축복받은 형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그렇지. 비정규직 도입됐죠. 그렇지. 그다음에 또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됐죠. 그다음에 또 그 금리 굉장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또 보면 환율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 800원대에서 1200원대 정도까지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혜택들이 다 자본 쪽에 굉장히 유리한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시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계속 그쪽 방향으로서 가는 정책이었지 다른 쪽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자, 이번 같은 경우에 왜 그러면 그런 노동 유연성 이런 얘기들을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얘기했겠냐. 지금 보면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니까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그 그렇죠. 형태인 거라고요. 예. 근데 그게 과연 우리가 20몇 년 동안을 똑같은 형태를 겪어왔었는데 그게 진짜로 효과적이었느냐. 그리고 그게 진짜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 도움을 줬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이 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 외환위기가 지나고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1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 부속이 된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과연 그 지불 받는 것이 그만큼 늘어났느냐?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본인들의 고용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또 향상이 됐느냐? 그것도 아닌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정책을 폈던 결과는 한쪽에만 계속 유리한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그때를 틈타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서 한쪽에다 또다시 몰아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랄지 여러 가지 세금 완화,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용도 지역제 개편 추진해가지고 대규모 건설 붐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규제도 다 폐지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완화시키고 DSR은 일단은 생애 최초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지역 소득에 관계없이 다 완화시키는. 그래서 이쪽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든 이제 떠받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시장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분양가 상한 제도 개편 방안, 주택 공급 250만 원 이상 로드맵도 6월과 3, 4분기에 발표하겠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집값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는 이제 실제로 그게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뭐랄까요? 시장을 막을 수는 없을 거는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의 상황은. 일단 현재 상황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월간 뭐 한 1,000에서 1,500세대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과거 평균으로 보면 한 10,000세대 정도 거래됐으니까 월간. 예. 한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난 거고요. 예. 경기 같은 경우에 평균 한 2만 건 정도 거래가 되다가 지금 한 5천 건 정도 그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렇게 현황에서 거래량이 중요한 이유는 거래는 수요를 의미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이 높은 가격에 집을 살 사람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거 예. 의미하거든요. 예. 근데 가격은 그렇게 뭐랄까요? 빠르게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그렇게 싸게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일부 지역은 많이 빠지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죠.
집값이 안 오르고 쌌으면 내가 그냥 샀을 텐데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 있어서 대출하기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 자 무주택자한테 대출 많이 해줄게 집을 사라고 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근데 이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실효성이 전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떨어진다.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언제 이걸 시행하고 언제 중요한가. 사실은 전에도 전 정부도 그 타이밍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악화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방향성은 있죠. 근데 그걸 언제 시행하는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 막 줄어들고 있는데 전월세를 계약갱신권을 주고 이런 문제가 된 것처럼. 그렇죠. 그때 그 타이밍. 자, 근데 지금 금리 오르고 있고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많이 해줄게 집을 사라? 이게 지금 타이밍에서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조정되고 안정화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그러니까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급들이 나올 때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막 개발되고 이럴 때 무주택자들이 좀 돈이 부족하다. 그럼 그때 DSR 완화해주고 분양주택에 대해서 대출 많이 해줄게 라고 하면 그때 타이밍이 좋은 거지. 지금 이 타임에서 굳이 이 정책이 필요한 걸지는 좀 이렇게 가죠. 대출 규제 완화를 해줘도 집 살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구매 욕구가 당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해준데도 저희가 뭐 사실 바보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스마트한 거예요. 금리가 자기 돈인데. 그렇죠.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8%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대출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럼 그 비슷하고 그 이자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타이밍도 사실은 안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집 살 사람이 갑자기 많이 증가할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 뭐 채무 유예랄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될 수 있을지 그건 또 너무 그렇게 해줘 버리면 은행에서 또 채무 유예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시장주의가 아니니까. 그렇죠. 채무 유예라고 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 조정, 채무 조정이든 뭐 아무튼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형태인 거지 않습니까? 개인이 투기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썼는데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는데 그 책임을 정부가 져주겠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투기 성공하면 그만큼의 그거를 사회에다 환원할 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정책을 만들게 되면 그 상대편이 있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준 그 금융기관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채무를 조정해주고 하는 경우는 물론 뭐 70년대에 그 사채 동결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이고요. 그 이외에 보면은 농가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을 해주거나 했던 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농가라고 하는 특수한 그 요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채무를 조정해 준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주식 투자했다가 잘못되면 그 부분만큼은 세금으로 메꿔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뭐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계속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아마 그게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면 분양가가 안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건자재 비용 다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올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시장을 너무 선하게 지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도 굉장히 선하게 보고 있고 뭐 이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업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의 이익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을 풀게 되면 지금처럼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그리고 몇 배나 더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경제 행위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 그 물가가 상승하고 하는데 압력을 주는 거는 불가피할 것 봐야 같고. 되죠. 근데 이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에요. 아, 이미. 예, 그러니까 네. 불과 뭐 몇 개월 전에는 분양가가 아무리 높아도 분양이 됐죠. 당장 살 집이 없었으니까. 근데 몇 이제 개월 분양가가 조금만 높아도 소비자들이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 결정을 그렇죠. 하는 예, 거죠. 시장이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시장이 거죠.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시장이 분양가 상한제를 올려준다고 내려준다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했어도 분양가가 계속 올라갔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재건축 조합이 영업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예정된 분양가가 평당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예. 근데 주변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5천만 원으로 한 게 안 돼. 근데 5천만 원에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럼 다 어떻게 됩니까? 미분양이 돼요. 미분양이 되지. 예.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2008년도에 반포자이가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그랬죠. 200채가 넘게. 그랬죠. 그 이유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그냥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최고 대장주 아파트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세요. 그렇게 되면 건설사가 어렵게 되고요. 그럼 조합원도 어렵게 됩니다. 분양이 안 되면. 그렇지. 네. 땅 주인들도 어렵게 되지. 그래서 예. 지금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 풀어주면 예.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될 거야. 라는데 아. 분양가 상한제 풀어서 분양가 그렇게 높게 하면 다 힘들어질 수 있다. 건설회사도 힘들고 그리고 미분양 증가해서 유동성 리스크도 커지고 그렇죠. 조합원들도 아. 이자 비용 되느냐고 힘들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도 분양가 올라가서 힘들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하게 그럼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할 때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시점에 이거를 푸는 게 맞느냐 그 문제네 결국은.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는 한 6년 넘게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잖아요. 그랬죠. 예.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르는 쪽에다가 맞춰가지고 정책을 쭉 폈던 거였거든요. 근데 가격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써야 되는 정책도 다시 또 이렇게 한번 재검토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기간 동안의 정책이 떨어지는 기간 동안의 정책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혀 아니죠. 예. 근데 이 전 정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는 이게 그 정책을 피는 거를 쭉 보면 단지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림만 있을 뿐이지 너무 이게, 직선적이야 네, 그렇죠. 논리들이. 이게 예.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형태로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밑그림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맞아요. 그렇게 예. 되다 보니까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아주 공허한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형태가 돼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굉장히 커져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이때에 뭐 전세가 대책이니 뭐니 그랬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었습니까? 시장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예. 형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과연 그걸 수정하고 하느냐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번에 나온 거 봐서는 아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하죠. 케인즈가 무슨 예. 얘기를 하냐면 매일 말을 바꿉니다. 예. 케인즈가. 예.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위대한 경제학자께서 자. 매일 얘기를 바꾸냐 그랬더니 케인즈가 아니 그럼 상황이 바뀌었는데 말이 바뀌어야죠. 아.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시장과 경제는 유연하게 그렇습니다. 대응해야 되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돼서 그냥 정책을 한다면 그럼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타이밍과 예. 그리고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철학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거 안정에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 이 헤드라인이 뭐냐면 세제 개편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예요. 세제 개편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네, 이게 예. 세제 개편을 하는데 보유세를 인하해 줬어요. 예. 고가 주택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서민은 아닌데. 아파트를 20억을 들고 있는 분들이 예. 서민이라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예.
더 많으신 분들이 그분을 보면 또는 서민이지. 예, 서민일 수 있죠. 그 뭐 아파트 네. 한 채 20억 갖다 서민이죠. 그런데 네. 평균적은 저희 시각에서는 서민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 한 5천만 원 내던 사람이 한 2천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뭐 3천만 원 가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종부세가. 네. 아파트 두 채 가진 분들이 이 세제 안에 따르면. 그러면 그분은 서민이라 보기는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 5천만 원을 세금 내던 사람이. 정확하게 네. 그 말씀처럼 네.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부자 감세를 통해서 소비를 늘리는 정책을 난 쓰고 싶다. 근데 여기서 왜 세제 개편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표현을 따고 저는 눈가리가 아웅.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예. 이번에 자영업자 지원해준다 해가지고 뭐 50조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그 지원의 그 세번으로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법인세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세 그 보유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맞다. 예,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예. 보십시오. 작년 대비해서 올해의 기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떨어지지. 가능성은 예. 별로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법인세는 인하해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보유세에서 보유세 세율을 낮춰줘요. 작년만큼 그럼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예. 세율을 낮추는 것만큼이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냐? 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두 양쪽에서 최대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 세수가 뭐 약간 늘어나는 정도일 텐데 그 늘어나는 정도를 가지고 50조를 지금 지원을 해준다. 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연말 됐을 때 과연 그게 맞아 들어갈 거냐? 제가 생각했을 때 전혀 그렇죠. 현실하고는 동떨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예.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가면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세수가 생각보다 덜 거쳤기 때문에 우리는 국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메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기자들이 사실은 좀 꼼꼼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보도자료 내용 안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2022년 경제전망에서 이 경제전망 그 수치를 내놨거든요. 기재부가. 근데 보면 스스로가 이제 비약적 고성장을 통해서 저성장을 막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경제전망을 어떻게 해놨느냐면 2022년은 2.6이고 2023년은 2.5예요. 이게 전망이 스스로도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취업자 증감도 2022년은 수정치가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만 명이 증가를 하고 2023년은 오히려 15만 명밖에 증가 안 한다.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2023년은 쇼킹한 게 수입은 전년비 대비 마이너스 1% 정도 줄을 것 같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예. 이거는 숫자를 꼼꼼히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숫자를 속일 수가 없으니까 경제전망치를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건데 예. 이거는 굉장히 암담하게 보고 있는데 고성장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고 저성장을 막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옛날에 그 리서치 센터장 할 때 예. 직원들이 이런 형태의 레포트를 갖고 오면 예. 그 앞에서 예. 야 너는 완전히 막 쓰는구나 그냥 앞뒤가 전혀 최소한 다르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전체 레포트가 예.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쭉 흐르는 게 있어야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 장에서는 또 반대로 얘기했다가 예. 이러면서 그걸 한꺼번에 버무리려고 하니까 그게 버물려지겠느냐. 예. 이런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런 레포트를 갖고 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혼났을 것 같다 나한테. 그럼요. 예. 이게 소비자 물가도 2023년 전망치도 3%란데요. 스스로 전망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의 그 기조가 쉽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레포트를 만든 관료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 괴롭죠. 그 양반도 모르지를 않을 텐데 네. 이것저것을 전부 다 막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자기가 생각해도 참 초라한 형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이 참 깝깝하긴 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 개인 입장에서는 속지 말아야 될 게 이게 지금 3, 4분기로 돼 있습니다만은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방식에서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장래소득을 많이 그 반영을 해서 DSR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냥 대출 많이 할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층들 해주겠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게 대출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대출을 상환하는 게 지금 흐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장래소득을 반영해서 대출을 그 장기로 가져가잖아요. 그럼 금리가 더 올라요. 그렇지. 예. 그렇지. 그게 바로 시장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죠. 고정금리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죠. 그러면 뭐 10년짜리보다 30년짜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출해줄 때 당연히 은행들이 길간을 길게 해주면 그러면은 좋은 것 같지만 훨씬 더 갚아야 될 빈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자가. 그렇죠. 그러면 그걸 꾸는 입장에서는 주저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경제학 배우고 이럴 때도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특히 장기 채권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지금도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예. 예, 뭐 다른 나라는 뭐 스위스 같은 데는 뭐 100년 채권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30년, 40년짜리도 지금 겨우겨우 할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인데 은행에서 이 리스크를 지려고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은행에서 리스크를 잘 지려고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번 정부 출범할 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다시 한번 또 버블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재앙이다. 이런 걸 했는데 물론 뭐 이 대출을 좀 더 특히 또 생애 첫 대출을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려준다라고 해서 그게 그냥 버블을 만들고 이러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부채를 많이 일으킬 수 있게 해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만약에 잘못돼서 가격이 떨어지고 막 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또 생기는 피해 계층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지금은 그동안에 뭐 짧게 보면 5, 6년 동안 길게 보면 10년 넘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특히 부채를 가지고 잔치를 벌려왔습니까? 지금 그게 위험한 상황에 지금 그 직면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루트를 보다 더 좁혀서 추가적으로 어떤 그 위험한 그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내놓는 정책은 그거하고 전혀 반대 형태의 정책인 거잖아요. 위험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정책을 내놨느냐 하면 지금 정책을 수립을 하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 자체는 지난 5, 6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적 성과 중심주의. 예,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과거에 썼던 그런 썼던 정책 중에서 사람들이 왜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더 규제를 풀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제기했던 부분들을 지금 그대로 갖다가 그냥 그러면 요거를 더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 관리를 신경 써주는 거하고는 전혀 그 별개 문제, 아주 다른 문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상황의 고정 인식도 문제지만 그냥 전 단순하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전에 A 했으니까 이번엔 그냥 B 할 거야. 나는 B야. 나는 B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A형은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서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난 무조건 플러스 1. 그래서 정확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정책이 반대이기 때문에 되게 쉬울 수도 있겠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저도 이광수 의원과 같이 쓴 책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을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버리면서 그것 가지고 그 기저 가지고 한 2, 3년 갔었던 게 가장 큰 패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나 이념적이었던 건데. 그 때문에 정권이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법인세 인하라는 뭐랄까요? 그냥 너무 표피적이고 투머치 이념적인 지금 특히 이 상황에서 이 정책을 왜 갑자기 들고 나왔지 싶을 정도의 이념적인 정책을 정치적인 정책을 앞세워 버리니까 이게 지난 정부도 너무 이념적에서 실패했는데 이번 정부도 유연하지 않고 너무 이념 경직적으로 가서 이게 불안하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우리한테 표준 사람들 한번 화끈하게 밀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근데 너무 드러나 버리고
그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나타나는 게 제가 오늘 한국갤럽을 보니까 이제 40% 이하로 또 떨어졌어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근데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항목들에 관해서 왜 뭐 인선 뭐 이런 것만 저 여론조사 기관에서 물어봤던데 제가 보기는 집값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도. 그리고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근데 지지를 해준 층은 사실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자치구별로 봐도 확연히 드러났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값을 그래도 받쳐주거나 그래도 그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관한 좀 실망감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근데 거기에 너무 엮여버리게 되면 예. 경제를 너무 이제 정치화 시켜버리는 거니까. 이미 그런 경제를 정치화시키는 과정은 예.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는 정말 큰 딜레마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지를 해줬던 사람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배반해요, 둘이에요. 예.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뭐 집값이 오르면 그게 다 내 거지. 왜 네. 거기에다가 세금을 그렇게 부과해가지고 세금 내 걸 많이 깎아줘. 갖고 네. 가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쪽이 있고 예. 또 한쪽은 뭐냐면 집값이 너무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서 나 네. 정말 살기가 힘들어. 네. 그러니까 집값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양쪽입니다. 근데 자 맞아요. 문제는 보면 예. 이 이 양쪽이 다 병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다 그러니까 해줄 수는 없지. 집값을 떨어뜨리면서 올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떨어뜨리면서 올리는. 예. 예. 그러니까 한쪽에선 떨어지고 한쪽에서 오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정부는 그런 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내가 이런 쪽으로서 정책 방향을 피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정해서 그거를 여러 사람들한테 그걸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스탠스는 어떤 거냐?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양쪽을 다 충족시켜줄 수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양쪽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오산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무 정책을 안 필 거면 정부를 맡을 이유도 없는 거고 정책을 담당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튼 취임해서 지금까지 그 인수위를 포함해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얘기하는 거 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집값이 가령 제가 예상을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연말에 가령 지금 당장은 그렇게 제가 봐도 정부의 정책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데 그 서민이 누군지도 잘 명확치가 않고 주거 안정이 집값의 하향 안정화인지 집값을 강보합으로 가져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시장은 분명히 반응을 할 거란 말이지. 다른 여러 요인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뚜렷하게 떨어져. 어떤 시점에. 그게 뭐 연말이 될지 가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시장을 전망을 해 주시고 정부는 어떻게 할지도 되게 궁금해. 먼저 말씀하시죠. 네, 그 시장은 이미 분위기를 바꾸고 있고요. 이미 분위기를 바꿨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의 문제다. 얼마나 빨리 하락하느냐, 음.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하락의 폭. 그렇지. 얼마나 하락하냐 이런 네. 이제 문제만 남아 있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투자화도 있어요. 투자화돼 있는 시장에서는 수요가 가격을 만듭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공급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저희가 암호화폐 최근 떨어지잖아요. 예. 엄청 떨어지죠. 암호화폐 가장 큰 장점은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격 왜 빠집니까? 그렇지. 수요가 줄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암호화폐를 쓰려고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투자 투자하려고. 목적이잖아요. 예. 그런 투자 시장을 철저하게 수요가 움직여요.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왜 2021년도 지금부터 세종시의 집값이 빠집니까? 세종시 공급이 많아져서? 아니에요. 아니지. 수요가 감소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집값이 지금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당연히 금리가 오르는데 수요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정부 정책이 뭐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정부 정책이 그 큰 흐름을 바꾸기 힘들다. 마치 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전 정부가 가격이 오를 때 그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안 되지. 안 됩니다. 시장이니까. 네. 네. 떨어져도 올리려고 노력하고 막 고가주택 막 어떻게 해보려고 개발하고 이러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안 됐잖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대신 다시 시장이 바뀔 때 분위기가 그게 부작용으로 작용해서 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떨어질 때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냥 떨어지게 놔둬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서 막 효과도 없는 정책들을 막 하다 보면 마치 물리는 사람들만 더 물리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정책이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막 급변하고 이럴 때는 좀 시장을 지켜보고 관망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이강수 의원 앞에서 감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그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지만 저는 작년도서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정도서부터. 그랬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결국에 보게 되면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40% 가까이 떨어진다. 그래야 끝이 날 수 있다.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많이들 그런 얘기하죠. 강남의 집값은 그렇지 않을 거다.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작년도 이맘때 얼마나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는 현재 6만 원을 깨져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갈 때는 이것저것이 아무런 그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없죠. 강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가격이 떨어지면 제가 봤을 때 그 후행적으로 계속해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거래 허가 지역 이런 것들도 풀고 뭐 이런 형태로서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걸 다 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뭐 그 부동산 대책을 20몇 번 내놨는데 20몇 연패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23번 그 부동산 정책을 내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23전 23패를 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내려갔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한번 정해지면 그 가격을 거슬리는 형태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책도 그렇게 큰 힘을 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주식 시장은 선반영 되잖아요, 보통. 그거는 제가 이강수 의원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나 그래도 부동산보다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미 가격이 상당히 좀 내려왔죠. 선반영이 작년도 6월 달, 7월 달에 최고가 3,300포인트 정도였는데 거의 한 지금 1,00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한 3% 빠졌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악재보다도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낮다는 거고요. 모든 호재보다도 가장 큰 악재는 가격이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내려가고 할 수 있을 만한 룸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전 주식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점이 굉장히 틀어졌어요. 틀어졌다? 네, 무슨 얘기냐면 마치 주식이 엄청 빠지면 바로 회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런데 주식이 물론 이렇게 빠지는데 계속 빠질 수도 있고요. 회복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이클을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뭐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서 코로나19 때 갑자기 확 빠졌다 확 올랐거든요. 그렇죠. 마치 확 빠지면 금방 회복할 것처럼 기대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투자하고 이런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타임 프레임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건 제일 좋은 이슈인데 회복하는 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조정받으면 베어마켓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베어마켓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SNS도 올렸지만 곰을 만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거 봤어요. 그 SNS. 실제 곰을 만나는 것처럼. 예. 실제 곰을 만나면 바닥에 엎드려야지. 예, 바닥에 엎드리고요. 예. 손은 못 움직이게 머리 뒤로 딱 움직이고 다리를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곰은 자기한테 위협을 강할 때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 피해도 끼치지 않아요. 예. 근데 왜 베어마켓 때는 사실 그런 마음 자세가 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막 빠져서 당장 막 사고 당장 금방 회복하겠지 이런 기대를 좀 조급증을 줄이시고 버려라. 그건 코로나19 때 이례적이었고 아. 좀 이렇게 곰이 만난 것처럼 곰이 만났을 때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냥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우리는 지금 곰을 만난 거군요. 베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큰일 났네. 타임 프레임을 좀 다르게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 불곰 뭐 그리즐리 뭐 이런 큰 곰이면 정말 무서운데. 무섭죠. 네? 지리산 반나글곰 정도여야지. 제가 상처가 좀 덜한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예. 우리나라 주가를 오래전서부터 예.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쭉 한번 그려보면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오를 것 같잖아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 떨어졌다가 조정을 했다가 이러는 국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요. 100포인트를 처음 도달한 다음에 100포인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데까지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1000포인트에 처음 도달해서 1000포인트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16년 4개월 걸렸어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임원이 될 때까지도 1000포인트 내에서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맞습니다. 2000포인트도 네. 12년 4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동안에 한국 경제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그렇죠.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네. 순차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한번 팍 올랐다가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인정을 해보면 이번에 30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만약에 2030년 정도가 돼야 3000포인트를 벗어난다라고 하면 너 지금 생각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모두 다가 상상이 안 되죠. 예. 근데 똑같이 보면 2006년도 말에 2000포인트를 처음 이렇게 돌파했을 때 그때 그 누가 2020년도가 돼야 2000포인트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 마인드를 항상 좀 크게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레이 달리오가 뭐 현찰은 쓰레기고 자산은 더 쓰레기화 되고 있다. 이걸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그러면 그 곰을 만나서 이렇게 그냥 땅바닥에 코박고 엎드려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근로소득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옳은 일을 하시라. 옳은 일을 해라. 주위도 좀 돌아보시고 가족들도 좀 챙기시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엄청난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시고 그동안 주식책 보고 유튜브 보시고 이러냐고. 공부도 좀 하고. 예, 그래서 공부도 좀 하시고 또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가족과 시간도 많이 보내시는 시간도 투자자. 그렇죠. 그렇죠. 저는 항상 많이 그 추천을 드리지만 채권 투자를 하셔라. 채권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85% 정도입니다. 괜찮네. 자, 1년 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때 1.3%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3%대 중반 정도의 그 금리를 주는 채권을 구하려면 회사채 중에 BBB 플러스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와 투기 등급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위험한 돼야 회사? 이제 뭐 3.5%를 주고 3.6%를 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3.85%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등한시하고 그거는 없는 자산으로서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주식시장 가가지고 이게 떨어지니 오르니 하면서 이게 뭐 골치 아파가지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왜 채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느냐. 나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확실히 사람은 이렇게 그 현상이 바뀌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그 현상과 현실에 맞춰가는 게 훨씬 더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문화 지체인지 타임 갭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시차가 늘 발생하니까 어떨 때 그 시차가 발생할 때 이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람은 항상 과거를 연장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판 자체가 상당히 달라져 있는 판이 형태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모양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투자 이거를 계속해서 이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광수 의원님은 마지막으로 조언하실 부분들 혹시 없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가 1980년대 이후로 계속 저금리 구조였고 글로벌하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낮은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에서 2% 오르면서 1%포인트, 100%가 오르는 게 중요해요.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뭐 2%야 3%야 낮은 수준이야 이건 중요하지 않고 속도의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그리고 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미리 이렇게 예상하고 예단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이종희 이카노미스트 그리고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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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